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수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을 한결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딱 보기에도 날이 참 좋아 보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2.7도, 대전은 13.1도, 대구는 1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3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항공기나 선박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찰은 음주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이렇게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아무리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이 검찰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20년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대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음주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최고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검찰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기는 하지만 미리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구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요.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경찰의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재판을 직접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원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 입장이지만 9살 난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이런 사고 참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부모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어제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서 엄벌을 탄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네. 사고 이후에 지금이라도 아빠하고 들어올 것 같아서 아이의 유품을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뺑소리를 해놓고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배수로 단차가 거의 없는 그런 배수로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벌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갔어요. 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왔는데 처음에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본인의 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배수로가 거의 없는 단차가 없는 배수로를 지나가는 줄 알고 그냥 집으로 갔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숨진 아이의 아동 부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20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끝까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죠. 네, 다음 이슈는 2억 원 뜯어낸 공갈단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갈단이 아니고요. 이른바 꽃뱀 사기 일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가 이른바 꽃뱀 사기단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일당에 10대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8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좀 놀라운데요. 범행 수법도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이 함께 술 마시자 이런 내용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요. 그러면 바람잡이가 나섭니다. 바람잡이가 모텔방에서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남성들을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텔방으로 가게 되면 이후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 등이 모텔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의 보호자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합의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에 남성들이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 남성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런 남성들한테 약 2억 원을 갈취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또 치밀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사흘 전에 한 자영업자가요.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보통 있잖아요.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요. 글 제목이 사실이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입니다. 이게 뭔 내용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남성이 올린 그러니까 분식점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올린 글 내용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하게 되면 보통 배달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요청 사항에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미혼모의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 음식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식점 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문 요청 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비슷한 네, 내용이 그렇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별의별 내용이 너무 많은데 보통 이런 글이 들어오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혼모라든가 임신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좀 거짓말이 아닐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은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나중에 출산하고 몸조리가 끝날 때까지 더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 손길을 내민 분들이 있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분들을 도와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전염은 아주 건전한 전염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대책 공휴일입니다. 대책 공휴일이란 얘기만 들어도 벌써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인 12월 25일이 대책 공휴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설과 추석 연휴나 이런 것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책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장 이번 달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잖아요. 네.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바로 이게 관보에 게재가 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음력으로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양력으로 하면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토요일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월요일. 네. 대체 공휴일로 공휴일. 지정되잖아요. 그러니까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5월 달에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성탄절이 며칠인가 네.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12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뭐 어차피 그래도 연휴네. 뭐 네, 토요일, 어차피 월, 연휴인데 네. 어차피 사흘 연휴, 토일, 월까지 그러네요. 사흘 연휴가 네.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쉽긴 했어요. 많은 분들 아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공휴일 중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 있는데요. 네. 1월 1일 신정하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거 아직 2개가 남아 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나?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부가 이건 또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자동차 이렇게 막 세차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고 네, 있죠. 튜닝 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에 나오는 불빛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예민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바른 튜닝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영상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유용한 튜닝 정보와 더불어서 불법 튜닝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튜닝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대 사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 인구 2명당 1대. 불법 개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고 알림을 강제로 꺼버리는 불법 장치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불법 튜닝.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앞으로 매주 튜닝의 세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튜닝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미니카, RC카 뭐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제 본질은 원래는 실제 차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 차량을 갖다가 튜닝하고 이쁘게 꾸미는 거. 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요게요 그냥 내가 좋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요걸 한번 배워보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나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만날 분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네. 이재형 과장입니다. 오늘 튜닝 지식을 전수해줄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에게 뭐 이것저것을 알려주실 사부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통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고요. 네. 제가 오늘 등화장치 튜닝 기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 테니까요. 등화장치라면 이렇게 불 들어오고 그런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배워볼 주제, 바로 도로 위를 밝혀주는 빛, 등화장치인데요. 많아도 너무 많은 등화장치 종류들. 그래서 등화장치 튜닝에 대해 헷갈려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잘못된 튜닝은 나 외에도 타인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인증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하는데요. 등화장치 인증 제품 구별법 알아볼까요? 이게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등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여러 종류의 등화장치들. 이게 어떤 겁니까, 얘는? 이건 할로겐 전구인데요. 네. 이 할로겐 전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뒷부분의 각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로겐 전구 확인 필수 항목 2 각인. 이 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유럽 기준에 적합하다는 기준인데요. 등화장치는 유럽과 거의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며 각인엽 숫자는 EU 개별 국가별 코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마크가 적혀 있는 전구들은 설치 가능한 제품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크가 없더라도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도 있어요. 있긴 있군요. 그러한 제품들은 이제 제조사나 판매 업체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네네. 다음은 네. 보여드릴 거는 제동등인데요. 브레이크를 이제 밟으면 나오는 등화장치이고. 네. 재환 씨, 어떤 게 장착 가능한 제품 같으세요? 요건 너무 옛날 것 같고요. 난 요게 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답은 네. 땡. 네? 아까 제가 뭘 확인이라고 했죠? 각인? 각인. 네. 아까 이거 각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E가 써 있어요. E가 써 있어요. 그렇구나. 얘가 뭐지? 얘? 우선 가장 많이 아시는 네. LED 전조등 전구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LED 전조등 전구가 2개가 있는데 네.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볼게요. 네. 과연 2개의 LED 전구 중 인증 제품은 무엇일까요? 얘가 지금 색깔이 좀 더 이뻐요. 네네. 그리고 얘가 뭐가 또 달렸어. 그러니까는 얘가 정답은 네. 땡. 땡이에요? 예, 틀렸습니다. 네? 아니 왜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압 안정기거든요. 네.
인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전조등 LED 강원 기준에 적합하게 네.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압 안정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미인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압 안정기가 필요하고요. 네. 뭐 일부 달려있지 않은 제품도 있지만은 전압 안정기가 달려있으면 미인증 제품일 확률이 높다. 근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봐서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다르게 이걸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튜닝용 부품으로 네. 인증받은 이제 LED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인증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인증 표시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바로 이게 인증 표시인데요. KATM이라고 써 있네요. 그 한국 자동차 튜닝 협회에서 네. 정식적으로 인증받은 제품들은 모두 이런 인증 마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 요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시중에 파는 제품이라도 전부 설치 가능한 제품이 아니니 구매하실 때 꼼꼼한 확인은 필수. 미인증 제품 튜닝 단속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요 실제 차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것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차량들이 있는 실습 장소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양 전조등 색이 다른 차가 있네요. 보시면 네. 저기 좌측에 있는 전구는 네. 할로겐 전구가 들어갔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인증받은 튜닝 부품 LED 전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요즘 뭐 여러분들 가정집에서도 그 LED 전구로 많이 교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도 바꾸긴 바꿨는데 차도 많이 그쪽으로 가는 편이죠? 네, 이제 이렇게 LED 전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LED 전구 사용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네. 할로겐 전구에 비해서 수명이 좀 길다는 점, LED가.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백색으로 보이다 보니 드레스업 효과까지. 또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엔 같은 LED 전구 같은데 뭐가 달라 보이십니까? 자, 저희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또 차가 밖에서 와 있는데 잠깐만 이게 여기 제 쪽에 있는 네. 전구는 인증받지 않은 전구이고요. 좌측의 전구는 튜닝용으로 인증받은 LED 부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조금 더 밝아요. 제가. 예. 이렇게 너무 밝게 되면은 이제 타 운전자나 이제 상대편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뭐 내가 뭐 손기술이 좀 있다고 해갖고 이거 본네트 열고 자기가 이거 막 껴갖고 이거 끼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전조등 전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업체에서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인은 교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조등 전구 교체는 일반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등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집에서 교체가 가능한 뭐 그런 등도 있습니까, 차에? 제동등, 네. 차폭등, 그리고 여기 방향지시등, 후퇴등 이러한 등화 장치들은 네. 직접 교체가 가능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교체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시죠.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방향 지시 등 교체법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이렇게 등화 장치 교체를 하실 때는 네. 장갑을 꼭 끼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뭐 지문이 묻거나 네.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까요. 예, 교체를 하실 때는 장갑을 꼭 껴주시고요. 여기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다 풀고 네. 여기 어셈블리를 분리하고요. 분리가 됐으면은 네. 이렇게 전구를 분리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순정 이게 등화 장치 전구 단품이고요. 네. 저희는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을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소켓만 끼우면 간단히 장착이 되시고요. 네네네.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네.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작동을 시켜볼까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닫고선 혼자서 하는 차량 방향 지시 등 교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저희가요 오늘 등화장치 튜닝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어요. 와, 저 그리고 오늘 큰 거 하나 알아갑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화장치 튜닝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요 매주 이 튜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보고 배워본 등화장치 튜닝의 세계. 몰랐더라도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튜닝 전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튜닝 문화 만들어 갑시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계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연예계 사건 사고가 많아서요.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변호사 배한진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임창정 주가 조작 피해자 과연 진실은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창정 씨는 나도 피해자라고 해명했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정황과 임창정 씨 아내도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 피해자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정황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임창정 씨 이번 논란 이거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외국계 증권사죠. 소시에테 제너럴, 이 SG증권발 이 주가 하락 사태 이후에 한 이 관련자 10명이 이게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다 해서 출국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임창정 씨한테 뭔가 관련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 이제 취재를 하니까 오히려 아니 내가 나가서 해명을 하겠다, 나는 피해자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떤 사건이든 이게 연예인 관련자가 나오고 직접 본인이 해명을 하고 이러면 사건이 분명히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아는 이런 큰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임창정 씨 관련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SG증권발 그 주가 폭락 사태는 지난 24일에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사를 통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8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그 대상이 한 9개 정도의 종목으로 특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 검찰과 금융당국에서는 합동수사위를 이미 꾸려서 수사를 진행했고 벌써 10명의 피의자를 특정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 역시 피의자로 입건돼서 향후 라덕연 대표와 공범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 사라진 시가총액이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예. 이러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돼요? 네, 지금 대략 피해자들을 파악되고 있는 명수는 1,50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는 8천억에서 1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가수 임창정, 박혜경 씨, 그리고 아난티그룹의 전 회장인 이중명 회장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임창정 씨가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창정 씨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도 나왔나요? 네, 일단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임창정 씨가요, 자신의 연예 기획사 이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에 그중 30억 원을 주가 조작 세력에게 재투자를 했어요. 임창정 씨와 아내의 계좌로 각각 15억 원, 총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또 직접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이 세력에게 맡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들 부부의 명의로 대리 투자를 한 거죠. 한 달 만에요. 근데 이 30억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반 만에 무려 58억 원까지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임창정 씨 4월 25일 한 매체를 통해서 현재 계좌에 1억 8,900만 원이 남았다. 그런데 이게
이틀 전에는 20억 원이었었던 거다. 이렇게 깎였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5억 원 아마 이렇게 찍힐 거다라면서 무려 60억 원의 빚이 생겼다라면서 자신도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큰 금액이에요. 임창정 씨는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맡기면서 이게 어떻게 대리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기자들 역시도 기사를 썼는데요. 예인 씨 정말 친한 친구가 나 신분증 좀 줘, 나 주식 투자 대신해 줄게라고 하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 못 맡길 것 같아요. 친할수록 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가족한테도 네. 내 주식 계좌와 신분증을 쉽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의혹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이어지는 어떤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임창정 씨는 4월 27일에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높은 수익률이 실현된 이 주가 그래프를 봤고 또 계좌 잔고 등을 제시했다면서 주식 매매 대금을 본인들의 운용사에 재테크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금을 투자받기로 별도의 약속을 받았던 터라 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좋은 재테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계좌 개설을 해줬고 주식 대금 일부를 그냥 맡기게 됐다. 남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이런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한 것이 누구에게도 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일이 없고 또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저의 무지함은 꾸짖으시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비난은 멈춰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임창정 씨는 그 주가 조작 세력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첫 만남이 궁금하네요. 이게 임창정 씨 측에서 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다 모르지만 지금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지난해 10월에 남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임창정 씨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전부터 걸그룹 내겠다, 보이그룹 내겠다면서 뭔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에 오랫동안 알아온 사업가가 나 회장을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고, 그 한 달 뒤에 11월에 나 본격적으로 임창정 씨 회사에 투자하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창정 씨 측의 말이 지금 안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믿냐 했더니 바로 10분 만에 25억 원을 입금해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임창정 씨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걸 바로 돌려줬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지금 라 회장 측과 선긋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보니까 가수 박혜경 씨 이름이 보이던데 이건 뭐예요? 네, 임창정 씨 이름이 거론된 이후에 박혜경 씨의 이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박혜경 씨가 피해를 주장한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 1억 원은 계약금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일단 지인으로부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설립한 회사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일단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박혜경 씨가 마음을 많이 내려놨었다. 그러니까 좀 믿었었다라는 거고요. 또 처음에 회사에서 계약금을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1억 원을 주는 조건이 조금 이상했었던 거예요. 이 1억 원을 다시 투자를 해라.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면 이걸 불려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좀 이상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요즘은 아이돌들이 기획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이 계약금이라는 것이 특히나 가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혜경 씨는 그래 이 계약금 어차피 없어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맡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원래 내 돈 아니었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는 건데요. 이 전속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 분배율만 이제 활동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나눈다 요 정도만 전달을 하고 빠르게 마무리가 됐고 이후 이 회사의 지시로 만든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신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300만 원, 400만 원 일단 숫자가 찍히니까 내 통장은 아니지만 숫자가 찍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투자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믿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보니까 회사의 지시로 만든 휴대폰을 통해서 이 투자 수익률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박혜경 씨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든 거잖아요. 이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락장을 주도한 시세 조종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수 임창정 씨와 박혜경 씨에 대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박혜경 씨는 특이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해서 건네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통장이나 신분증 같이 그런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자료들도 다 넘겨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시세 조종 행위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통정 매매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주가에 어떤 적정 시세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그걸 받아내는 세력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시세 조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래도 범행이 용이하겠죠. 그 말은 비싼 가격에 팔면 그걸 받아내는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기로 결국 대리 투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걸 한 사람이 대리 투자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혜경 씨가 건네줬던 그 휴대전화기도 결국 그 대리 투자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과정에서 이 박혜경 씨의 휴대전화기로 대리 투자를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창정 씨는 계속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운용자금 1조 원 돌파 축하 파티에 임창정 씨 부부가 거기에 참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에 돈 20억 원 돌려줬다고 했는데 또 그 한 달 뒤에 12월에 이제 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그 돈, 말하자면 굴리는 돈의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자 조조 파티라는 걸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임창정 씨가 아내랑 6살 아들 데리고 참석했었다. 이런 이제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조 파티까지 함께해? 뭔가 이렇게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함께 뭔가 사업을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눈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은 자꾸 뭐 또 임창정 씨 입장을 저희가 또 이후에 전해드리겠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것까지 같이 가서 축하하고 아무래도 조금 말하자면 피해자 쪽이 아니라 주최자 쪽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된 논란에 대해서 임창정 씨는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중은 범죄 가담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게 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임창정 씨가 아니라 법률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 입장은요, 이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당시 임창정 씨가 라더경 회장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순 송년회 모임의 초대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아내와 6살 난 자녀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도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야 알게 됐고, 또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먼저 자리에서 떴다라고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사일이었던 2022년 12월 2일은 이 라더견 회장과 이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고, 심지어 주식 계좌에 대한 이런 뭐 개설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자리였다라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창정 씨가 투자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건 뭐예요? 이제 주가 조작단하고 관련된 여러 회사가 있는데 네. 그중에 또 골프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난해 12월에 투자자 모임을 했는데, 여기에 임창정 씨가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이렇게 투자해 왔다. 나 이렇게 수익 봤다. 그러니까 이제 맞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조금 이제 라 회장과 굉장히 좀 친분이 가까운 듯이 반말도 하고 약간 욕설도 섞어가면서 말하자면 내가 이 투자에서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발언을 한 배경,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영상에 나온 그 말만 좀 전해드리면, 근데 제가 또 저 누구누구한테 라 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맡긴다. 아주 종교야. 여기서 보면 돈을 또 맡겼다. 종교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맡기게 된다는 거죠. 너 잘하고 있어. 여기서 너도 라 회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모모가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가 또 이 청중에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또 막 이런 호응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한 거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라 회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음 달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을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여기 다 해산시킬 거야. 뭐뭐뭐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이러니까 하면서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어떤 이 라회장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강력한 신뢰 이런 걸 드러내다 보니까 이걸 또 누리꾼들, 우리 또 대중이 보기에는 이거 거의 투자자 모임에서 투자하라고 권유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또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신은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임창정 씨인데 이런 뭔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창정 씨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영상에 대해서 임창정 씨 측에서는요. 지난해 12월 여수에서 있었던 이 행사였다라고 밝힙니다. 이미 라더견 회장에게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 VIP 자선 골프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초대 가수 자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독려할 이유가 없었다. 그냥 행사에서 의뢰하는 이야기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임창정 씨도 그렇고 박혜경 씨도 그렇고 돈을 잃었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봤잖아. 금전적인 손해를. 네. 그러면 피해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시세조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작전을 설계하고 거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당연히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그 투자한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전들이 어떤 세력을 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투자를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관련해서 지난달에 선고되었던 도이치모터스 판결례를 한번 보면 그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부터 한 3년 동안 91개의 그런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권오수 회장 측에다가 돈을 투자한 전주들에 대해서는 가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창은 씨 경우에도 뭐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유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의 어떤 작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뭐 까도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임창정 씨가 이 주가 조작단과 동업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뭐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분명히 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회사 지분의 일부를 주고 50억 원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 동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내 이름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동업하는 회사에. 당연합니다. 사실은 50억 원 투자 받기 전에 원래 아내를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가 같은 이름으로 한 7, 8개 회사가 쭉 계열사가 있어요. 거기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아내가 아예 대표이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동업을 했다. 제가 개인적 관점입니다. 아내가 사내이사로 있었다. 이건 어떤 새로운 건 아니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임창정 씨가 먼저 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동업관계 지분을 나눴으니까 여기서 돈을 나눠야 되잖아요. 수익에 대해서. 근데 요거를 어떤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로 정산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 세무조사 받을 때 불리하다. 요걸 어떤 지적인 어떤 지식 인적권 요걸로 하는 게 우리 어떤 정산에 우리한테 세금 덜 내고 유리하다. 요런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불법을 이 주가 조작단 세력과의 동업에 있어서 어떤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창정 씨가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요 포인트가 나온 건데 또 이거에 대해서도 임창정 씨 측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냐냐 하면 임창정 씨 측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게 막 약간 욕설 섞인 그 말 이거는 투자 그 모임 분위기를 좀 자기가 생각해서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투자를 부추긴 건 아니다. 요거 하나 해명을 했고 또 요번에 이 어떤 그 지식 인적권, 저작 인적권으로 정산하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제안과는 좀 사실이 다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선 긋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임창정 씨가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세세히 해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결과가 오려면 여기에 한치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해명을 했는데 요거 중에 또 일부 거짓이 있다면 대중의 분노는 2배, 3배, 10배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임창정 씨 측에서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연예 소식이니까 임창정 씨에 주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손방망이에요. 너무 손방망이.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일 터지면 한 150년형 막 이러니까 맞아요. 이걸 할 엄두를 못 내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저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억이에요. 네. 그렇게 해드시고 이거야. 네. 근데 이번에 라더견? 네. 예, 이 사람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양반도 또 금방 나와가지고 벌어운동 가지고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바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연예 기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보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고 서세원, 빈소의 채권자 등장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 서세원 씨가 생활고를 겪어왔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실제 채권자가 고 서세원 씨 빈소에 나타나며 생전 고 서세원 씨의 생활고가 많이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 근데 실제 채권자가 빈소를 찾았다면서요? 네. 저는 두 번째 날 빈소에 방문을 해서 서동주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사실 좀 전하기가 조금 민감한 소식이긴 합니다. 일단 한 매체에 따르면요. 이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을 드리자면 이 고 서세원 씨에게 투자금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채권자가 고인이 된 서세원 씨의 빈소의 첫째 날에 찾아와서 소동이 좀 일어났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채권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고 서세원 씨를 믿고 코인 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 안내해준 내용과 달랐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채권 금액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A 씨가 공개한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서세원 씨가 이 채권자에게 적어놓은 이 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나도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잘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갚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면서요. 조금씩 들어오면 보내드리려고 했다. 며칠만 기다려달라라고 이 채권자 A 씨에게 좀 생활적으로 힘든 부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생전 고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에서 3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생활고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물음표가 좀 달린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도에 3조 원대 사업 이렇게 생각하면 와, 서세원 씨가 3조 원대 재산이 있나 보다. 사실 좀 이렇게 이제 오해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3조 원대 사업이라는 게 뭐였냐면 코로나 전에 2020년 이때에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국영 스포츠 TV 그리고 또 극장이 포함된 멀티플렉스가 포함된 어떤 미디어몰 요런 거를 사업을 한 겁니다. 본인 돈에다가 다른 사람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게 3조 원대가 된 건데 사실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냐 그건 아니고 서세원 씨 돈도 200만 달러 26억 원이 넘는 돈을 여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 보면 이렇게 길 가다 갑자기 건물이 세워지다가 멈춰진 것들 코로나 시기에 많이 봤잖아요. 이게 완전히 중단되면서 이 사업이 말하자면 몇 년을 묶여요. 그럼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몇 년을 견디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전 재산 넣은 사람은 이게 사업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활고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들,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골프장 짓고 리조트도 짓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만회에 보기 위해서 서세원 씨가 또 여러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거 말하자면은 어떤 사업이든 사실 크게 벌일 때는 연예인들을 좀 이거 좋지 않은 표현인데 얼굴 마당격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요. 나도 했다. 이 사람도 투자했다 이 부분도 있고 실제로 만약에 그게 지어졌다 그러면 리조트를 쪼개서 이렇게 분양한다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연예인들의 어떤 광범위한 인맥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식이었지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많았던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전해오는 어떤 얘기들의 대세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에 그러면 그 돈은
도저히 뭐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빚, 채무도 같이 소멸을 하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채무, 빚도 재산의 일부로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이제 그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속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배우 유아인 마약 수사 왜 늦어지나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약 상습 투약 혐의가 보도된 지 50일 만에 이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던 유아인 씨인데요.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최근 경찰은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요. 1차 조사 때 9시간을 이제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모자랐다. 그러니까 조사가 좀 모자란다고 느껴서 한 번 더 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병 처리 부분을 판단할 계획이다라고요. 이 2차 소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아인 씨 소환해서 1차 조사한 게 한 달이 넘었는데 수사 속도가 이게 더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인천공항 들어올 때 딱 체포돼서 간이 소변검사 했던 게 2월 5일이었어요. 그런데 첫 포토라인에 우리가 모습을 본 게 3월 27일이었어요. 지금 저 모습이 이제 50여일 만에 그렇게 벌어졌는데 또 지금 또 한 달이 지났어요. 하다 보니까 대중도 기자들도 아니 왜 이렇게 이후에 진전이 좀 더딥니까? 질문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5월 1일에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인 씨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병원이 너무 이렇게 프로포폴 많이 처방하는 거 아니야? 특정인에 대해서 많이 처방하는 거 아니야? 쭉 페트롤을 하던 거기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첩보에 의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이제 유아인 씨한테서 제기되고 있는 게 프로포폴, 대마초, 졸피뎀 이런 의약품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여러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상이라는 건 병원도 여러 곳이고 또 거기서 압수수색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상자도 있죠. 관련자들도 수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검증할 게 많아서 정확한 결론을 내야 돼서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고요. 도움 말씀 주신 배한진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영화계에는 1000만 관객 동원 배우가 있고 가요계에는 밀리언셀러 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률을 보장하는 드라마의 사극을 이끄는 히트메이커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딱 사극하면 사실 떠오르는 배우들이 네. 몇 분 있는데요. 혹시 골룡포가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골룡포를 입은 근엄한 왕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사극의 제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드라마 사극을 이끈 히트메이커들 막 얼굴이 탁탁탁 떠오르는데 저 스쳐 지나가죠. 누가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사극의 제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첫 번째 스타는 대박난 사극마다 임금님 역할을 맡아 사랑받은 배우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 이모 씨는 그동안 어떤 왕의 역할을 했나요? 자, 일단 사극 드라마 장희빈에서 숙종, 대장금에서 중종, 또 드라마 선덕 여왕에서 진지왕 요렇게 왕 역할을 많이 하면서 정말 왕 하면 떠오르는 이모 씨가 됐는데 사실 1993년에 데뷔해서 이렇다 할 배역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2년 뒤인 1995년에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드라마 장희빈에서 숙종 역할을 맡으면서 대중에게 임호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뭔가 그 인자하면서 다정한 왕 역할과 참 잘 어울리는 분인데요. 왕 역할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실제로도 왕처럼 행동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모 씨는요, 1995년도에 장희빈에서 숙종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현장에 인형왕후 역할로 김원희 씨가 있었고, 그리고 장희빈 역할로 배우 전성
김성경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이 두 분 외에도 한 10여 명의 후궁 역할을 맡은 이 배우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촬영을 위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대기실에 가면은 이건 이모 씨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네. 그 젊은 배우들은 대기실에 따로 썼대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다들 오빠 오셨어요! 라고 합창을 아침부터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으면 이 배우들이 오빠 이거 드세요 하면서 간식도 주고 뭐 마실 것도 주고 해서 현장에서는 정말 왕처럼 생활을 했었다라는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호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드라마 그 작품이 장희빈인데 그 장희빈이 이모 씨 아버지 작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모 씨의 아버지는 한국 사극의 부흥기를 이끈 인물로 기억되는 사극계의 거장 고 임충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하늘아 하늘아, 앞서 이모 씨가 숙종역으로 나온 드라마 장희빈, 대왕의 길, 홍구경 등 성굵은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작품으로 첫 주연을 맡은 이모 씨는 아버지와 작업하는 것에 대해 대본 연습할 때 오른쪽에는 연출가 선생님이, 왼쪽에는 아버지이자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사이에서 이모 씨는 진짜 숨 쉬는 것도 힘들었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을까요? 또 그게 궁금해요. 드라마를 찍는 동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계속 옆에서 연기를 지켜보는 건데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네, 이모 씨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라마 작가였던 아버지는 이모 씨의 연기에 대해서 정말 믿고 신뢰하고 지켜봐주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만약 아버지가 현장에서 나의 연기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해주셨다면은 내가 내 역량을 좀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아버지의 이 믿음을 알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었었던 이 연기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모 씨는 근데 왕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한 이모 씨의 유일한 유행어가 있죠. 맛있구나. 대장금. 네, 이모 씨에게 유일한 유행어였었는데 드라마 대장금에서 조선시대 왕 중종 역할로 열연하면서 자주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이재용 씨 말씀처럼 맛있구나를 연발했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왕 전문 배우 이모 씨의 유일한 유행어였습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서는 아니 왜 맨날 맛있구나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 씨가 이 연출님한테 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사를 늘려줬는데 늘려준 게 이겁니다. 늘 먹던 된장찌개 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이러면 상금이옵니다. 이러면 맛있구나. 이렇게 이제 늘었는데 사실 그럼 정말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촬영 다 끝나고 식은 음식 먹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왕 역할은 뭐 극 중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다른 배우들이 좀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모 씨는 자신의 왕 연기 인생에 대해 돌이켜보니 드라마 대장금에서 중종 역할을 할 때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였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왕 역할이다 보니 주로 세트장 안에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맛있구나. 그래서 특히 배우 지진이 씨가 이모 씨를 그렇게나 부러워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모 씨는 왕이 아닌 다른 배역을 연기할 때는 연기 고충이 있다면서요? 아니,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모 씨가 사극이 아닌 현대극을 할 때 웃음소리 때문에 연기 고충을 느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장기간 이 사극에 출연했었던 이모 씨는요, 이 현대극에서 오렌지족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렌지족이면 뭡니까, 여러분? 또 클럽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이제 한 잔 딱 마시고 이런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뭐 한 잔을 마시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NG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NG가 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모 씨가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즐거워서 막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허허허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오렌지족인데. 오렌지족이 허허허 이렇게 웃으니 감독님이 갸웃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NG를 냈는데 이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소리 없이 클럽이라서 시끄러워서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 느낌으로 그냥 웃음소리 없이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모 씨 왕 전문 배우 이 역할 때문에 혹은 덕분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아 노하우를 또 얻었다 그래요? 지난해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이 왕 노릇하면서 육아의 노하우를 배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새손을 아니면 세자를 이렇게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빨간 골룡포 입었죠. 수염 달았죠. 애들이 울 수 있는데 촬영은 원만히 진행되다니까 미리미리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안아요? 어떻게 달래요를 물어본 거예요. 요게 몸에 익어가지고 첫 딸을 탁 안고 태어나자 아내가 자는 동안 아이를 안고 재우고 부인이 미리 차귀에 놓으면 그걸 먹이고 아주 대단한 육아 1등 아빠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가 바로 왕을 했었던 그 경험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호 씨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요. 사극의 제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두 번째 스타는 이분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정말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왕 역할을 맡을 때마다 대박을 터뜨린 배우 유동근 씨입니다. 유동근 씨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유동근 씨는 이렇게 선이 굵은 왕 역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유동근 씨는 90년도 드라마 이 파천무의 세조부터요. 95년도 장녹수의 연산군 또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96년부터 98년도까지 무려 방송된 이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태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방송이 된 연개소문에서 이 연개소문 역을 맡았고요. 또 2014년도에 방영이 된 정도전에서 이성계 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강력하고 선이 굵은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왕 역할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왠지 처음 시작부터 왕 역할을 맡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요 시작이 왕 역할이 아니라 포졸 2, 포졸 1도 아니고 포졸 2 역할을 맡았어요. 승진 엄청나게 했네. 지금 군근처에도 못 가는 사또 모시는 포졸 2였는데 30년 동안 왕 전문 배우였지만 처음에는 포졸 2였고 그 다음에 맡은 게 자객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객이 이렇게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내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칼을 너무 힘차게 휘둘렀던 건가요? 액션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흘러내려요. 근데 이걸 갖다 제가 열심히 하는구나. 연출께서 보신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자꾸 못해서 네가 NG를 내 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부터 이 연출님들의 어떤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전설의 고향 구렁이 각시편에서 세상에 진짜 구렁이랑 CG가 아니고 구렁이랑 생사를 걸고 동침을 하면서 어떤 연기혼을 불태워서 그 뒤에 이렇게 왕까지 승진을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구렁이와 동침. 구렁이가 복구름이네. 예. 근데 이 왕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왕들은 말 타고 사냥도 하고 이러던데 그 문제 없었나? 사극에서 말사고 관련된 소식도 우리 가끔 이렇게 접하기도 하는데요. 유동근 씨는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극에서 말과 관련해 무사고 비결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현장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을 골라 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힘이 센 말을 골라 타면은 말을 컨트롤하기가 더욱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말 사이에도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센 말을 골라 타면 다른 말들이 알아서 그 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유동근 씨의 왕 역할 하면 용의 눈물에서 태종. 네. 그 연이 정말 잊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사극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 왕 역할을 해온 유동근 씨도요, 자신의 이 인생작에 대해서 이 용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동근 씨가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태종 이방원 역을 연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역할 자체가 아무래도 아버지와 형을 뒤로 하고 내가 왕자에 앉는 아주 그 치열한 권력 다툼과 감정 묘사를 해야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낸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작이 됐고요. 또 연기 인생 처음으로 연기 대상을 수상하는 이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사 방송사가 주는 그 드라마가 방영된 방송사가 주는 대상뿐이 아니고요. 백상예술대상에서도 TV 부문 남자 최우수상 받고 한국 방송대상에서도 남자 탤런트상 받고 사실 이러면서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그동안 그렇게 다 했던 작품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쭤봤더니 용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걸 아주 굉장한 자부심 속에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KBS 대하 드라마 예전엔 세트장에서 잠깐 이렇게 간이로 찍었는데 제대로 찍는 어떤 그런 대하 드라마의 시작이 용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배우들, 제작진들 다 함께 이 159부작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대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무리가 됐다 이런 자부심인 거죠. 네, 용의 눈물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 정도전에서 정도전 태조 이성계 역할을 맞아요. 또 이렇게 멋지게 해냈잖아요. 네, 사실 이성계 역할을 다룬 작품들 그간 사극은 많았는데요. 이 드라마 정도전 속 이성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한경도 사투리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이 감정선을 연기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역할이었었거든요. 이 한경도 사투리 때문에 유동근 씨 고생을 꽤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매주 대본을 이 연습을 할 때마다 이 북한 사투리, 이 북한 출신 선생님에게 한경도 사투리 과외를 무려 3시간씩 받았었대요. 그러면서 연기에 대한 그리고 캐릭터 분석까지 끝내는 시간을 했었는데 이렇게 익힌 사투리로 외운 끝에 연기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사극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유동근 씨인데요. 아내 전인아 씨와의 첫 만남도 사극 때문이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1989년 결혼했죠. 그 바로 1년 전에 1988년에 이제 그 조선왕조 500년에서 이 착하게 생긴 전인아 씨가 장희빈 역할을 맡은 겁니다. 어떡하지? 고민이 많은데 그때 상궁으로 나왔던 김을동 이 대선배가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유동근한테 가서 사극을 배워봐. 사극에는 1인자지. 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 말하자면 방송사가 달랐던 K본부와 M본부의 이 배우들이 만나게 됐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젊은 남녀가 가서 크게 연기 연습할 데가 없어서 유동근 씨 집에서 어머니가 사실은 그 집에서 방문 열어놓고 연기 수업을 했다네요. 그러면 유동근 씨는 전인아 씨한테 어떤 연기 수업을 시킨 거예요? 전인아 씨는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거를 회상했었는데요. 21살 때쯤에 유동근 씨를 만났었는데 당시에 유동근 씨가 정말 혹독하게 전인아 씨를 연기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칭찬에 유독 야박했었던 유동근 씨의 모습을 회상했었습니다. 뭐 혼내다 정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좋아한 건지. 저는 유동근 씨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인아 씨였어요. 그렇게 혼났는데? 네, 그러니까. 전인아 씨가 좋아하는 감정을 먼저 갖게 됐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전인아 씨가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유동근 씨를 돌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다쳤었어요. 정말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에 나 이 사람이랑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영원히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요. 유동근 씨와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 모양이죠? 1980년대 중반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크게 났냐면은 이 20대 젊은이가 앞니가 다 부러져서 통으로 틀니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교통사고였습니다. 근데 틀니를 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발음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게 그냥 틀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도 굉장히 많이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처럼 좋은 뭐 임플란트도 아니고 요즘처럼 좋은 틀니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동근 씨가 그러는데 이 끝에다가 끝을 철사로 얽어매는 그럼 자꾸 덜거덕거리잖아요. 근데 사극은 이게 발음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고 끼운 채로 대사 연습을 너무 해서 입안이 다 허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연습을 했고 그래서 본인은 어떤 사극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했는데 우리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도망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사극 왕 역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니까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극의 제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세 번째 스타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14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사극킹 배우 최수종 씨입니다. 최수종 씨. 최수종 씨는 뭐 우리 저 있잖아요. 고순수 이렇게 고종, 순종, 수종. 네네네. 이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왕을 외울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고 마지막에 고종, 순종, 다음 최수종 이렇게 외울 정도로 정말 왕 하면은 최수종이라는 게 우리 전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역사적인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많이 해온 왕 전문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최수종 씨 하면 드라마 태조왕건의 고려시대 왕 역할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데뷔 초반에는 이 조선시대 왕인 철종이나 사도세자 같은 왕자 역할을 하다가 이 청춘 스타로 도약을 확 했죠. 이 현대극을 했을 때는 또 사극에 의외로 출연을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태조왕건의 고려시대 왕을 포함해서 발해, 신라, 조선 등 정말
정말 이 넓은 땅덩어리의 왕들을 다 휩쓸었던 그런 이 배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저 태조왕건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그 드라마 보려고 일찍부터 이제 공부해놓고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최수종 씨도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극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최수종 씨가 이 이제 태조왕건 얘기하면 굉장히 또 이 자부심이 큽니다. 어떤 거냐면 이전 사극들이 주로 조선시대 또 당파 싸움을 주로 한 당파 사극이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과거에는 작지만 강국이었어. 요거를 말하는 이 메시지가 있었던 드라마다 하면서 이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캐릭터만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봐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를 깨달았고 또 하나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왕이라고 현장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하사극, 규모도 크고 장기간 방송하는 만큼 내가 더 잘하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연기자의 배우 어떤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조왕건이 근데 처음에는 미스캐스팅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최수종 씨 같은 대체불가 배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20년 전에 최수종 씨 미스 캐스팅 논란에 시달렸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바로 최수종 씨의 짙은 쌍꺼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수종 씨는 청춘 스타 출신이잖아요. 네. 이 같은 미스캐스팅 논란에 최수종 씨는 연기력을 보고 판단해달라, 드라마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논란을 단숨에 불식시키며 결국 KBS 연기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최수종 씨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왕건이라는 이미지에 몰입하기 위해서 스스로 즐기던 쇼 프로그램 게스트 출연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조왕건 방영 기간 동안 일절 이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을 정도로 공을 쏟았고요.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KBS에서 연기 대상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뭐 연기나 본인이 맡은 그 역할에 정말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대조영 캐릭터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질 않았다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생활이 됐을까요? 맞아요. 사실 배우라 함은 체중 증량과 이 감량까지도 배우의 뭐랄까요, 캐릭터를 만드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최수종 씨는 정말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대조영, 이 드라마 대조영 속의 이 대조영 역할이요, 노비 출신으로 왕까지 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 초반에는 노비였던 최수종 씨의 모습이 당겨져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냐? 최수종 씨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왜냐? 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이 노비의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탄수화물을 무려 15개월을 끊고요. 네, 탄수화물을 이후에도 아예 먹지 않았고 미숫가루랑 채소로 식사를 대신했대요. 이렇게 하면서 15개월 동안 무려 13kg을 감량을 했는데 말도 안 돼. 정말 오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밥 먹기가 힘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을 만든 그 노비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정말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15개월 동안이나 최수종 씨가 밥을 안 먹고 이러니까 걱정된 PD가 그 중에서 밥 먹는 씬을 넣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극에서는 보통 밥 먹는 씬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담당 PD가 극중 주먹밥 먹는 씬을 일부러 넣었었다고 합니다. 대조영 역할을 맡은 최수종 씨가 엔지 낼 것까지 감안해서 주먹밥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극은 또 현대극과 달라서 굉장히 준비 시간도 촬영 시간도 길고 대기 시간도 길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제가 2021년 10월에 최수종 씨를 한 시상식에서 만났을 때 이 사극 왕 노릇 이걸 오래 하는 비결을 얘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대본 받으면 장음, 단음, 국어사전 다 찾아가지고 그거까지. 표시에 가면서 내가 연기 잘하고. 근데 연기만이 아니다. 체력이 또 중요하다. 이게 장기간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 잘해놓는다. 왜? 주인공이 부상당하면 이게 다 멈춰야 되니까. 그래서 체력 관리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9년에 한 방송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20, 30대를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5060 같지가 않은 거죠. 2030처럼 축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청자도 깜짝 놀랐는데 그 장소에 있던 또 이 씨름 천하장사, 영원한 천하장사 이만기 씨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형 오후에 체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사람들이 놀랐죠. 이만기 씨가 동생이었어? 아니 최수종 씨는 사극에서 왕연기하면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네, 드라마 대왕의 꿈 촬영 당시였습니다. 최수종 씨가 촬영 중에 낙마 사고를 당했었던 건데요.
사고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 쇄골 그리고 손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게 촬영 도중에 너무 심각하게 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돼서요. 무려 2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서 뼈가 붓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드라마 촬영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2주 만에 퇴원해서 촬영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때 정말 전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요. 반면 하이라 씨는 또 얼마나 걱정이 됐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이런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사극한다고요? 네, 사극킹 최수종 씨는 올해 하반기에 방영되는 사극에서 강감찬 역을 맡았다는 소식을 강감찬. 알려왔습니다. 사실 대왕의 꿈을 끝으로 사극을 다시는 안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대본을 보니 와,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수종 씨의 맛깔나는 사극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극의 제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에는 봄을 지나서 초여름 더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법 더웠는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